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바로 똘마니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격된 우리나라 공무원, 이 아들의 편지까지 공개돼 많은 국민이 함께 분노하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선박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이 신발의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오늘 대연TV 운영자인 이 김대연 전 조선일보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듣고 기자님. 싶은 방송 대연TV 진행자이자 운영자인 김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첫 시작은 이 똘마니 전쟁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진중권, 유명하죠.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이 똘마니 논쟁.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자, 우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조국 사태 이래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죠. 이거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융단 폭격식으로 정권의 그 뭐랄까 약점, 단점, 좀 이슈가 주목되는 사안마다 다 등장을 해서 아주 차근차근 씹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진중권이 이게 보기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매 사안마다 이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네. 과거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고 또 문재인도 지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김용민이라는 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네. 김용민이라는 분은 이제 민변 출신이고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법개혁위원으로 있던 분입니다. 자,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조국을 하도 감싸고 도니까 이 두 사람의 간극은 이제 벌어졌죠. 조국을 보호하는 사람, 조국을 제대로 된 정상적인 비판을 하는 진중권, 이렇게 갈라서 있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진중권 교수가 드디어 이제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신은 뭐 조국의 똘마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남겨놓으니까 그 말을 들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옳거니 너 잘 걸렸다. 너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사과하면 고소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SNS에서 내가 누군가를 표현할 때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죠. 뭐 쌍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저급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뭐 치명적인 어떤 그 감정적 상처를 남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네. 그런데 이게 참 똘만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 정도를 표현하는 그 속된 말이긴 합니다. 속된 말.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 교수가 당신은 조국의 똘마니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은 조국의 부하야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러면 소송을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쭉 쌓아온 진중권에 대한 그 불신, 비토,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데, 근데 이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민변 활동하면서도 계속해서 약자의 편에 서려고 했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늘상 입에 달고 달던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해서 진 전 교수를 고발을 하니까 진 전 교수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도발적인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오히려 김용민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하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겠노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얼마나 어이없으면 진 교수가 이렇게 이 똘마니 논쟁에 발을 뺄 수도 있는데 이건 발을 뺄 사안이 아니다. 이참에 김용민을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둘이 맞붙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편을 드는 세력들이 또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전 양상입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예 훼손까지 걸고 있다는데 좀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허위사실에 의해서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민변 활동을 할 때부터도 조국이라는 사람과 친했고 조국이 연배도 위고 조국이 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당국자로 있을 때 관계자로 있을 때 그 산하 기관의 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의 휘하에 있었다. 조국의 조직에서 함께 몸담았었다. 뭐 그런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심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김용민이라는 의원이 진중권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다 기분 나빠. 나 모욕적으로 느껴져. 뭐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 뭐 그러면 뭐 그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의 문제이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추된 김용민 의원의 명예가 뭡니까 도대체? 좀 묻고 싶고요. 사람이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을 서로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사이가 있을 때, 친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조금 속된 표현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대놓고 뭐 어디 뭐 방송사 같은데 뭐 아니면 심지어는 신의 한수 이런 데 와서 스튜디오에서 다 녹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진 교수의 자기의 SNS에 그냥 글을 네. 올린 건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뭐 변호사라고 또 소송까지 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이 남양주 지역구일 겁니다. 아마 김용민 네. 의원이. 저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런 거 하는 대신에 그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민의를 더 확장하는데 본인의 열정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명예훼손도 문제인데 이 개인 간의 일을 왜 정치권에서는 이걸 조국 대 반족으로 나눠서 굳이 공방을 이루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부터 김용민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국 사태 때 가장 뼈저리게 정말로 언중유골의 이 비난의 화살을 날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볼 때 진중권 교수의 비판이 그러면 온당하지 않았느냐? 다 타당한 비판이었고 또 합리적인 지적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국이 낙마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김용민 주변에도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정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강욱이라고 있죠. 최강욱. 청와대에 뭐 고관 대작을 하다가 나와갖고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인데, 네. 자, 이런 분들이 주로 화두로 올리는 것이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이 초선 혹은 정치 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네. 또 이 사법개혁이 된다고 손 쳐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가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개혁, 뭐 이를테면 사법장악이죠, 사실은. 네.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낙마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김용민을 필두로 한 김남국, 이재정 이런 사람 다 이제 사실은 민변 출신들이고 네. 다 사실은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죠. 네. 거의 뭐 차별이 안 되는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옳거니 야,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진중권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걸로 보고 이거는 진중권이 그동안에 쭉 SNS 활동을 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온당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했던 것에 재갈을 물리겠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니까 진중권을 편을 든 사람이 또 나타났죠. 금태섭이라고. 조국 사태 때도 물론 다른 얘기를 했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죠. 건강한 정당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중권의 편을 드는데 그것도 또 온당한 얘기들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너희들이 늘상 김용민을 필두로 한 너희들이 민변 그 주체들이 지금에 이제 와서 이런 비판과 어떤 뭐 견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진중권, 금태섭이라는 분들이 이념적으로 볼 때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차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비판과 자신들을 향하는 표현 자체를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것을 비난하는 견제하는 쪽에 있는 진중권과 금태섭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 전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논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사건일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 북한군 피격 사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피살 사건이죠. 그렇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2주가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프다. 라고 이런 말을 꺼냈는데 근데 이틀 만에 또다시 또 종전선언을 이제 재차 꺼냈는데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을 이 쏴 죽인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정권이 문제인데 이런 말을 또다시 꺼냈다는 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이 정부가 지금 이 사건을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자,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했죠. 어거지로. 왜냐하면 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네. 자, 그 편지 내용이 다 아주 그냥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너무나 이 상처가 크다. 아버지는 월북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피살될 때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물을 때,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아프다 이런 정도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나도 아프다고 했으면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비판을 하고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나오라고 해서 북한에서 너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보다 사실적으로 이 진술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통지문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합동조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나도 아프다고 해놓고 근데 남북 평화가 더 중요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의 세계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주권 국가는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 정부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아니면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전 단계에 이미 그 만행을 저지른 상대를 마치 용서하는 듯한 제스처. 네, 이거는 정부가 스스로 이 대한민국 정부임을 부정하는 행위, 언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을 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걸 또 정부는 자꾸 월북이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근거가 솔직히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초반에 이제 월북 주장 근거를 댔을 때 그 선박 위에 있었던 그 신발 그게 그 해당 공무원의 것이다. 뭐 신발을 두고 이제 월북을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이 공무원이 슬리퍼를 신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 홍문표 의원이 관련 그 국방부에 이제 질의를 하고 이제 자료를 받은 모양입니다. 네. 그 슬리퍼에 대한 DNA 조사를 일단 해서 그 슬리퍼의 주인이 우선은 피살된 공무원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홍 의원 쪽에서는 이 DNA 조사를 이미 관계 당국이 했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 신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는 것은 실족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근거 자료로 국방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신발을 두고 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월북을 할 의도를 가지고 배에서 이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슬리퍼는 이 피살된 공무원이 출근을 할 때 신었던 신발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국방부의 자료를 가지고 해경이 월북이라고 단정지은 이 사실 자체가 지금은 부정당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사기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국방부가 진짜 월북이 맞고 해경이 정말로 월북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피해자 유가족들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북한을 상대로 한 감청 정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신이 불타는 것을 불빛으로 먼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이 국방부가 내놓은 정부 당국이 내놓은 이 월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구심이 있으면 의구심을 해소시켜야죠. 국민이 의구심을 품는데 국민 너희들 스스로 의구심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락 될 겁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죠. 네. 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본인들이 월북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그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아,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공산이 또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이 생명의 위협을 국방부나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까지 진전된다면 그거는 탄핵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월북이라는 걸 주장을 했고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성립되는 것을 깨는 것, 그게 지금 유가족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 미스터리도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런 신발을 신고 출근하는 일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신발이 놓여져 있던 위치라든가 뭐 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살된 공무원의 신발이라고 규정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9월 20일 그날 당일에 이제 피살이 됐어요. 피살된 직후에 이제 회의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새벽에. 네네. 새벽에 열렸는데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몰랐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말이 네.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네. 자,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첫 번째 관련 서면 보고가 올라가고 네. 9시 40분경에 다시 피살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다시 청와대로 전달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자, 이 사실을 접하고 나서 23일이 되죠.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네.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하게 청와대에서. 근데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 사안을 국제사회가 아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쩌면 국제사회에서 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네. 특히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외교부가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경화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 내에서의 입지. 그러니까 이 정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네. 서욱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안보실장 등등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별로 그 입지가 같이 회의를 해도 회의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걸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안보관 장관 회의를 연다 그러면 이 사안은 필시 대통령의 참모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그 회의 결과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지금 유가족과 유가족을 돕고 있는 그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결국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자, 유엔으로 끌고 간 것은 뭐 이런 맥락이죠. 해외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혹은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이제 회의에 불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문제, 남북 문제 안에서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그 방식이 제대로 안 먹힌 거죠. 계속해서 네. 의구심이 제기되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가서 통역을 해야겠죠. 그 통역, 뭐 정책을 내고 대책을 내기보다는 강 장관이 가서 뭐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안보관계 장관 참석자들도 조금 니즈가 생겼겠죠. 네. 네. 네, 뭐 외교부 장관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 대통령이 뭐 새벽이라서 뭐 깨울 수가 없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이 본 회의에 참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일정을 빡빡한 일정을 수행하시고 네. 지친 몸을 이끌고 관저에 들어가셔서 편히 주무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네.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적입니다. 지금 이제 휴전 상태에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적국에 의해서 피살되고 불에 타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이 대통령이 그저 잠이나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보고를 받고 나중에 중대본까지 가면서 이동하는 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은 그 국회에서 제출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도 등장을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인용할 때도 소수 의견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당에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그저 잠을 잤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두 번째인데, 진짜 문재인은 이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고 전혀 몰랐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네. 한번 내보라 한다면 저는 다 보고받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슨 뭐 그렇게 잠이 많겠습니까? 혹은 더군다나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하는데 대통령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의 공간에 새벽에 시끌시끌하게 도대체 뭔데 그래? 아니, 그 정도 관심도 안 갖습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가져야죠. 네. 네. 만약에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자기가 주인인 공간인데 자기도 모르는데 다른 장관들이 와서 뭐 회의하고 뭐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근데 장관이 오면 장관만 옵니까? 장관의 차량 수행비서 오죠, 정책비서 오죠, 그 다음에 이 사안의 담당 주무,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따라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몰랐을 리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보고를 다 받고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알면서도, 이미 인식했으면서도 의식했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가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잠을 잤다는 것과 아니면 그렇지 않고 깨어있어서 보고를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전제 모두 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첫 번째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날 대면 보고가 있을 때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당신이 이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낱낱이 다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동일한 잣대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해명은 절대 하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페이퍼가 있으면은 네, 이렇게. 주로 이제 페이퍼를 이제 읽으시는 모습만 우리한테 비춰지니까, 물론 네. 이제 회의를 하실 때 이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취임하고 나서 그 약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우리는 늘상 무언가를 보고 읽고, 그리고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국회 연설이든 할 때도 다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 문재인의 모습만 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이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공되어진 정보만 입력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꼭두각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의 무능함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궁궐 속에 갇혀 있는 꼭두각시 신세인가 아닌가? 물론 아니겠지요. 네. 또 아니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해 왔다는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네.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 자, 요거를 다른 워딩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가라앉거나 가라앉지 않거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책임인가? 자,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를 타고 여행을 가던 그 젊은 어린이들이 그 목포 앞바다에서 다
물에 잠겨서 죽었다.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해서 규탄하고 아주 그냥 온갖 그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우상호 의원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국민이 총으로 피살되고 그다음에 불에 타 죽었는데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이냐? 당연히 정권의 책임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이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쓰지 않는 정권, 그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정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동일해야지만 그것이 정권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정부는 필요 없어요. 뭐, 아니,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 유권자들이 가서 표 찍어주고 당신한테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유가족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그 충격과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어차피 피살됐는데 그게 어떻게 정권의 책임이냐? 정권의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권과 함께 가고 있는 민주당도 심각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에도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당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권을 창출하려면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 같은 한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든 네. 청와대든 지금 행정부든 뭐 심지어는 지금 사법부나 뭐 입법부까지도 다 지금 한 무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이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지 이 사안이 그냥 월북이다 이렇게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야 우리가 남북관계 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다 허물을 수 없어? 아니죠. 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런 철학을 지금이라도 다시 견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인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봅니다. 네. 문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을 모르죠. 제가 네. 아침에도 조금 황당했던 게 이제 현 정권이죠. 이제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성향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분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정부도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래요. 정부도 입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가족을 대하는 문제라든가 네. 뭐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 제약을 고려해서 정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제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깡그리 정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건 제가 볼 때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그 사후에도 이처럼 도외시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정부를 믿고 나의 생명과 어떤 재산과 내 가족의 안전 이런 걸 과연 맡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죠. 네.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들죠. 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정부가 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과 그리고 이게 사망 직후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 이러한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부도 그렇고 지금 뭐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해경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의 문재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 이 사안은 본인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국민과의 대화, 무슨 뭐 기자와의 기자회견, 뭐 이런 거, 그리고 열려있는 청와대, 맨날 뭐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프다? 아픈 걸로 됩니까?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저 멀리 헝가리에 여행을 가서 유람선을 타고 있다가 침몰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일촉즉발 그렇게 그냥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가용한 자산을 다 동원해서 대응하라. 즉시 대응하라. 파견도 하고 말이죠. 근데 북한이랑 이렇게 3년 동안 무슨 평화 오느라고 해왔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북한이랑 할 수 있는 소통의 정도가 도대체 어디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하나에서 열까지.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낱낱이 스스로 좀 공개를 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김정은을 규탄하는 일에 본인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사건 저희 신의 한 수도 그렇고 김대현 기자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응원을 줘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네. 김대현 이 대현 TV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러 가주셔야 돼요. 저희 신의 한 수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대현 TV라고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대현 TV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오시면 이렇게 진지한 맛도 있지만 또 쫀득쫀득한 맛도 있다는 거 직접 와서 확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현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어려운 주제,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공무원의 죽음이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 국민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월북으로 몰아 남은 유가족에게는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는 무능한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의 생명을 대한민국에 맡길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사건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대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의 한 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